네,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자, 첫 번째 프레스 금형 설계 과제는 오늘 업로드되는 엑셀 파일에서 인장 시험 결과를 응력 변형률 선도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2주차, 1주차에 대해서 수업 배웠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재료의 변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해당 양식에 입력을 해서 그 파일을 이 클래스의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환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그래프죠. 우리가 재료를 기계적인 특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계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재료에 힘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변형이 발생하느냐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변형이 생기는지가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이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변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거가 탄성 변형, 두 번째가 소성이었죠. 탄성 변형은 말 그대로 재료가 탄성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힘을 줬다가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성 변형 이후에 재료의 영구적인 변형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소성 변형은 재료의 결정립들이 슬립면이 누적되면서 전단이죠. 전단 변형이 가해졌을 때 슬립면이 슬립면을 따라서 디스로케이션들이 누적되면서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일축 인장 시험이 기계적인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재료에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재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면적과 길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적이 커지면은 가해지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길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단위 길이당 증가하게 되는 길이가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면적과 길이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줘요.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을 힘과 변위를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로 나타내주죠. 여기에서 얻은 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항복까지는 선형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형 이후에는 소성 변형을 보이는데 이때 항복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0.2% 오프셋 방법이죠. 소성 변형 후에 힘을 제거하게 되면은 재료는 탄성 변형하는 양만큼은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남아있는 변형이 0.2% 그러니까 0.002예요. 이거 이상인 경우에 소성 변형으로 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탄소강 같은 경우에는 피크치를 치고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서 최대 항복 강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실 인장 실험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그네슘 합금 판재를 인장 시험했던 거고 10편은 ASTM 규격 ASTM 28M 금속 판재는 ASTM 규격을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슈트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지 랭스 부분 그 다음에 전체 길이 필렛 알값 그 다음에 그립부 길이값 등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S 규격이나 ASTM 규격을 따라서 인장 시험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게이지 랭스부가 따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 게이지 랭스 부가 재료의 변형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필렛으로 폭이 감소해서 전체는 C, 시트 타입 같은 경우에 C가 20mm, 그리고 W 같은 경우에는 재료 폭이 12.5mm니까 7.5mm 차이가 있죠. W가 더 작아요. 그래서 변형을 주는데 길이를 보시면은 여기 A가 전체 평탄부예요. 그러니까 필렛을 하고 난 뒤에 직선부인데 A 부분, 직선부를 전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서 일부분, 그러니까 게이지 랭스 값인 G 값 50mm만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 50mm가 대부분 다 균일한 변형을 보이기 때문에 이 50mm를 기준으로 재료를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변형률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익스텐션 미터,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기다가 클립을 달아요. 그래서 그 클립의 변형 양으로 여기 재료의 변형 양을 체크를 해주게 돼요. 인장시험기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바닥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고 위 부분이 일정한 속도로 당겨지면서 로드셀에서 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인장시험에서 얻는 데이터가 바로 이 변이와 하중이에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변이와 하중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변이와 하중인데 단면적과 길이가 있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형한 양이 길어지고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중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재료 고유의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하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를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변형하게 되는 양 자체를 그 전에 요거를 먼저 해주죠. 얘를 원점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거를 절대 참조를 해가지고 (0,0으로) 보내주고 얘도 얘를 절대 참조를 해서 우선은 보내준 다음에 이 변형량을 원래 길이, 이 스트링 표시가 절대 참조죠. 절대 참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을 변화시켜도 참조되는 부분, 여기 없는 거는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마다 값이 변하지만은 기준점이 되는 0.0293, 그 다음에 나눠주게 되는 길이인 50mm인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4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돼요. 여기도 절대 참조를 넣어줘야지 계산값이 맞게 되죠. 자, 그리고 하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인은 밀리미터를 길이인 밀리미터로 나눴기 때문에 따로 단위가 없고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면적 미터 제곱 하중 뉴턴 해가지고 압력 파스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킬로 뉴턴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의 3승 뉴턴,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잘못 썼네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킬로뉴턴 밀리미터 제곱을 쓰면은 자, 1kN은 10의 3승 뉴턴이고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죠. 그래서 미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서 얘는 10의 9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0의 6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10의 6승을 여기 파스칼이고 이게 메가가 돼서 메가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메가 파스칼, 킬로뉴턴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메가가 아니라 기가죠. 기가 파스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표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킬로뉴턴 단위고 면적이 4mm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기가파스칼 단위가 되죠. 근데 응력은 보통 메가파스칼로 표현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줘서 얘를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의 관계를 우리가 구했죠.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선 부분이 탄성 변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부터 항복 변형을 소성 변형을 시작하고 그리고 재료가 파단이 되게 되죠.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해줄 거는 트루 스트레스하고 트루 스트레인 값을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 트루 스트레인과 트루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거는 여기 있죠. 그래서 진변형률은 입실로는 ln 1 플러스 2. 그래서 ln 1 플러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트루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곱하기 1 플러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값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 분산형의 그래프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트루 스트레인 요거 이렇게 표현해보죠. 단위가 나오게 트루 스트레스하고 트루 스트레인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로 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탄성계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직선부의 기울기가 탄성계수이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번에는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보죠. 그래서 직선 피팅을 해가지고 앞부분을 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하중에 200메가파스칼까지가 직선부니까 하중에서 자, 약 한 200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부분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분산형으로 하나를 그려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변형률 응력선도에서 앞에 직선부죠. 여기에다가 선형의 추세선을 그려주고 수식의 차트를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탄성계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탄성계수가 20.76 기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성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기울기가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 부분이 좀 꺾이죠. 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계산하는 값을 이렇게 좀 줄여주게 되면은 그래프에서 표시되는 부분이 줄면서 네, 기울기가 좀 더 올라왔죠. 얘는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끝부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직선부가 포함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543 기가파스칼 또는 21,543 메가파스칼의 기울기를 얻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서 항복응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복응력은 0.2% 오프셋이죠. x가 0.002만큼 오른쪽으로 간 상태에서 직선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커브하고 만나는 점이
그 항복 응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선 탄성 계수인 21.543을 갖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데요.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0.2% 요 선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0.002가 돼요. 자, 그러면 직선의 그래프는 y-y0는 x-x0의 k. 여기에서 y0가 0이니까 y는 x-0.002 그리고 k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구했던 기울기 21543이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21543x 마이너스 21543 곱하기 0.002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와 y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0부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아까 했던 관계가 y는 21543 곱하기 x 플러스 0.002 곱하기 21543이 되니까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네, 넘어가게 되는데, 자, 교점을 찾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게 x축의 단위를 조금 조절을 해 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직선을 같이 그려볼 거예요. 자, 삽입에서 분산형에서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한 번에 두 개를 그려주려면은 데이터 값을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인데 잘못 그려졌네요.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항복 곡선과 만나는 요 지점을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 교점을 찾는 포인트를 정확히 찍어서 해야 되지만은 엑셀에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과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에서의 관계를 보시면 이 점은 226.2MPa이 되죠. 그래서 이 재료의 항복 응력은 요 포인트인 226.2가 되겠죠. 그리고 항복 응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0.2% 오프셋이라고 이렇게 꼭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공 경화 지수를 찾아볼 텐데요. 이 가공 경화 지수가 왜 중요하느냐?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 선도, 트루 스트레스 시그마, 트루 스트레인 입실론에서 항복 이후에 이렇게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응력 곡선을 배웠었죠? 항복 곡선을 배웠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이 일축 인장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결국에는 항복 응력에서의 항복 응력의 항복 곡선의 크기가 돼요. 자, 그래서 항복 곡선을 이렇게 배웠었는데 초기의 항복 응력이 여기 있으면은 타원형 보밀세스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타원이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근데 재료의
응력을 더 가해서 변형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재료의 변형 상태가 변했다. 1번에서 2번으로 변했다고 봅시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변한 상태에서 재료의 힘을 제거, 응력을 제거해 주게 되면은 재료는 이 상태로 내려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변형이 소성 변형, 없어진 변형이 탄성 변형인데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재료에 다시 힘을 주게 되면은 이 점에서부터 시작하죠.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원래 재료의 응력 변형 유선도를 따라가게 돼요. 자, 다시 보시면은 처음에 1번일 때는 요 Y에서부터 항복 응력이 시작되는데 변형을 요만큼 준 뒤에 다시 힘을 주면은 Y 2번에서부터 소성 변형이 시작하게 되죠. 재료가 요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항복이 발생하는 점이 늦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재료를 한번 변형시키고 나면은 항복면이 그만큼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항복 곡선이 이와 같이 타원형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중 변형률 선도를 변환해서 얻은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커브가 재료의 항복 곡선을 이동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텐데,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에서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죠. 결국에 재료에 항상 어느 상태에서 변형을 주거나 힘을 줬을 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변형을 주었을 때, 동일한 변형을 만들었을 때 재료를 이만큼, 이 상태에서 이만큼 변형하게 만들려면은 요만큼의 응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응력 변형률 선도라는 거죠. 색깔을 바꿔서 한번 다시 빨간색으로. 자, 동일한 탄성계수 항복 강도를 갖지만은 여기에서 커브가 높게 올라가는 곡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재료와 달리 동일한 변형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응력이 필요하게 되죠. 재료를 변형시키는데 더 많은 하중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성 재료의 변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응력 변형률 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료의 소성 변형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이죠. 일축인장을 하게 되면은 소성 불안정이 생기기 때문에 네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네킹이 발생한 이후로는 한 부분에서 변형이 집중돼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변형이 집중돼서 다른 부분은 변형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재료는 일축인장에서 실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킹 포인트 이전까지 얻은 데이터가 우리가 일축 재료의 변형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킹 이후에는 국부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일축 인장에서 스트레인 익스텐쇼미터로 얻은 스트레인 값이 전체 변형을 대표할 수가 없죠. 극부 변형을 일부 변형과 전체 변형의 관계를 표현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관계식을 사용을 해주게 돼요. 자, 일축인장을 통해서 네킹 포인트까지는 정확히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네킹 포인트에서 발생한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를 끝까지 엑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통해서 그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응력 변형률 관계식이 돼요. 아시겠죠? 일축인장에서는
네킹 포인트까지밖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얻은 데이터에서 실제 재료가 변형하는 응력 변형률 선도, 그러니까 사실 1축 인장에서만 이런 거지 2축 인장 그 다음에 바이액시얼 다른 변형 모드에서는 재료가 끝까지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축 인장에서 얻은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그 네킹 포인트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킹 포인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의 변형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외사법이에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식이 시그마는 K 입실론의 n승, 시그마는 K 입실론 제로 플러스 입실론의 n승, 승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파워로우 시그마 바는 K 입실론의 n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거는 조금 이제 피팅을 해줘야 되는데, n값 같은 경우를 이제 가공 경화 지수라고 해서 여기에서 네킹이 발생하는 부분의 변형량을 n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자, 시간관계상 n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이 시그마는 k 입실론의 n을 로그를 취해 봅시다. ln k 플러스 ln 입실론의 n승이니까 n은 앞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ln 시그마 바는 ln k 플러스 n ln 입실론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ln 시그마와 ln 입실론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의 기울기가 바로 n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트루 스트레스랑 트루 스트레인을 지수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ln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ln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시작점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거를 빼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 여기 하중 응력 선도에서 네킹 이전에 발생한 이 부분이 바로 직선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 여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까지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트루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의 커브에서 네킹 포인트가 발생하기 이전 0.03에서 0.07인 부분에서의 지수 변형률, 지수 응력의 관계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요거를 0.05에서 네, 요 부분이죠. 여기를 직선부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네, 로그 그래프가 직선 관계가 나오게 되죠. 요게 이제 바로 ln 입실론과 ln 시그마의 관계가 돼요. 같은 방식으로 추세선을 차트에 표시해 보면은 n 기울기가 0.1193이 되죠. 그래서 이 재료는 가공 경화 지수가 0.1193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의 직선 기울기가 0.1193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그려줄 거는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커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탄성 계수, 항복 응력, 가공 경화 지수를 요 세 가지 값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이 엑셀 표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